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와 함께하는 사랑합자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 박사님 잘 계셨어요? 예. 요즘 뭐 부동산 뭐 문제가 그렇게 또 막 대두되더니 갑자기 며칠 전부터는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실시간 검색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3040이 막 검색어가 급상승하고, 이쪽에서 내려와, 저쪽에서는 쏘갔다, 이쪽에서는 잘했어, 뭐 이렇게 막 이게 뒤바뀌고 이러는 게 하루 종일 그때 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반복이 됐어요. 바뀌는 게. 뭐 야구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마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수도 이전에 대해서 3040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내려와, 뭐 속았다 이런 사람도 많고,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 경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예, 매우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우선 걱정되는 게 뭐 인구 분산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역 그 균등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기대할 수도 있는데, 우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좀 우리 일반 국민들은 좀 의아한 것 같은데, 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가 예. 사실 노무현 정부 그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가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이제 더 진행을 못 하고, 그래도 기왕 나선 김에 행정기관이라도 좀 옮기자, 일부라도 옮기자 해갖고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지금 세종시가 된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제법 시간도 됐고, 뭐 상당부 행정기관들도 옮겨갔고, 현재 한 16개 중앙부처가 옮겨가서 이제 공무원들이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아마 이제 추가로 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어쨌거나 이제 균형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왜 뜬금없이 행정수도가 나왔느냐? 지금 우리가 그럼 나머지 국회 기능이나, 물론 이제 행정부와 국회가 떨어져 있으면 불편한 건 맞아요. 또 청와대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그 서울을 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족들은 여기 있고. 그래서 뭐 농담이 있잖아요. 국장님은 서울에, 과장님은 길 위에, 뭐 사무관님은 청사에, 뭐 이런 농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서울에서 한꺼번에 다 패키지로 움직이던 사람들이 다 이제 분산이 되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무 효율성은 없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럭저럭 이제 적응을 하고 살아온 건데, 갑자기 이 호수에 돌 던졌을 때 이제 파장이 쫙 가다가 이제 편편하게 됐는데, 갑자기 또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이 호수에다가. 이거는 뭐 위치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확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이제 여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행정 기능이 또 입법 기능하고 분산이 돼 있으니까 통합한다는 이런 고상한 얘기로 이렇게 접근이 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긴 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서울의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거를 제압하는 차원에서도 한다, 이 얘기가 곁들여졌거든요. 솔직해서 좋긴 한데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뭐 먼 역사도 아니지만 우리 집값이 잠깐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걸로 나타나요. 이거는 경실련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경실련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그 이명박 정부는 물론 이제 금융 위기의 여파가 있었어요.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금자리 주택을 해서 대거 이제 공급을 했어요. 그래 이명박 정부 자체가 뉴타운 서울시장 할 때 뉴타운 계획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해갖고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충분히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이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집값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조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2년도부터 세종청사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역시 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로 서울에 몰려있던 인원이 이런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아까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요 다음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이제 기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때 거기까지 또 제법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가다가 여기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지방의 혁신도시가 생기니까 이제 그 기업의 이제 공급량은 이제 계속 되는데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인구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세종시도 인구가 지금 35만 명이 됐답니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35만 명이 됐을 정도니까 물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간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던 벌판에서 35만 명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산이 된 효과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 수요가 굉장히 많이 약화된 거고, 그 다음에 건설사는 또 공급을 계속 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그때 상당히 곤경에 처했어요. 왜요? 이제 집을 지어놨는데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가든지 그냥 뭐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적용된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공급이 없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공급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 정부는 이상하게 공급에 대한 알레르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값이 오른다. 사실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건 있어요. 왜냐면 헌 아파트를 30년 이상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막 이제 새거 하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니까 비싸게 되고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 신드롬에 갇혀갖고 재건축을 억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사지도 못하게 하려고 대출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왕창 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약하지, 수요도 안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다음에는 공급량이 확 줄어드니까 내년 공급량만 해도 벌써 올해 절반 정도 된다거든요. 이러다 보면 공급이 줄면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를 한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사거든요. 대출 규제하면은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못 사지만은 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들은 또 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러다가는 우리 같이 셀러리맨 30대, 40대의 경우는 대출 좀 받아서 집 좀 살려고 그랬는데 영영 찬스가 없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현 정부에 대해서 속은 거 아닌가. 그래서 속았다. 또 심지어는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30, 40 세대 인생을 좀 첫 출발하고 조금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한테 물려받지 못한 세대라고 또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 세대에 집 사는 거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지. 그런
따라가야 되는데 대출은 안 되지, 돈은 없지.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까지 또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뭐 임대 3법 하면서 뭐 집주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더 살 수 있게 임대료도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값을 또 왕창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먹었을 땐 좋았지만은 좀 지나면 이게 다시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세값은 올라가지. 그러면 점점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에 대해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내려와까지 나오니까 이 국면을 타개하려면은 아까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혁신도시 세종시가 생기면서 수요가 지방으로 이전된 것처럼 그럼 그 수요도 좀 일부 완화시켜서 저쪽으로 빼자. 지방으로 빼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아니, 그걸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맞나 보다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크리티컬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지금 집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가 깨지면서 벌어진 일인데. 서울은 공급 계획이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뜨거 해갖고 뭐 공급 늘리겠다고. 이게 공급 계획이 있어도 4, 5년 후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해, 안 해 해갖고 결국 안 하기로 했지만 그린벨트 주변 땅값은 또 왕창 올라갔고 그린벨트 가까운데 또 집값은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종시로 간다고 해서 행정도시가 글로 가서 이제 일부 수요가 또 글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럼 과연 세종시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냐. 서울은 약간 완화가 될 수는 근데 뭐 얼마나 숫자가 갈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게 그냥 피부로 느끼는 그 시민으로서 생각은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만약에 지금 뭐 토지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집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건 맞지는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 태릉 그쪽에 육사 옆에 골프장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이에 공농동이라든지 태릉 아파트 값이 다른 데 비해서 왜 안 올랐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좋은 지역에 살고 싶은 거지. 그렇죠. 예? 변두리 뭐 경기도 강주 가서, 강주 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강주의 아파트 뭐 군부대지 뭐 그 부대 그 부지에 짓는다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용산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강주까지 가서 누가 저 아파트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계획도 자세히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에다가 이게 그 국회하고 청와대를 옮겨 놓으면은 뭐 일부 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살고 남아야지 정치에 관심 눈을 돌리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지금 경기가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 세종시에 가서 뭐 아파트 사고 그쪽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청와대 간다고 그래서 국회 간다고 해서 몇 명이나 가겠어요, 거기다.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16,000명인데 다 가봐도 지금.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공무원만 그런 거고, 주변에 또 흡인력이 생겨요. 대전권이나 공주권 입장에서 보면은 세종시가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리는 게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시 집값이 그동안 사실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벌써 요번에도 이거 발표하고 나서 1억이 올랐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근데 요 발표 전에도 꾸준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신도시 행정도시로 한다, 수도로 한다, 이런 얘기가 샜구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올랐겠지. 어쨌거나 서울 못지않은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집값을 비교를 해볼 때 현 정부가 지금 22번이나 규제를 했는데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느냐. 서로
서울 집값하고 지방 집값을 경쟁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서울을 누르니까 지방이 올라갔단 말이야. 또 지방을 누르니까 서울이 올라가고. 두더지 잡기래. 이게 이제 완전히 두더지 잡기 놀이하면서 예. 순환 논법으로 이제 그 집값을 올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할 때는 큰 안목에서 그런 그 부작용까지 다 고려하면서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그냥 누르는 임기응변에 좋지만 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값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제법 됐지만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벌써 35평짜리가 10억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울 집값이 이제 싸게 보이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도 그런데 그럼 이것도 싸네. 또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걸로 이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통계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그 자영업자나 이제 그 프리랜서들한테 긴급 재난 안정 자금을 이제 준다고 노동부에서 했는데 아마 이제 11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72만 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뭐 1조 원 정도가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우리 박현주 PD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이제 아마 저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참 고심하는 거죠. 이제 그 이렇게 많이 이제 신청할 줄은 몰랐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 숫자들이 그렇게 정부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그런 숫자가 엄청나게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통계상으로만 봐도 실업자로 잡힌 게 1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시 휴직자. 이게 한 160만 명, 170만 명 돼요. 이게 아마 이제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추 한 300만 명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 아마 일시적으로 그 무급 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행정 수도를 다시 또 추가로 건설한다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토목공사를 추가로 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게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좀 재정 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돈은 펑펑 쓰는데 이걸 건설하려면 그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걸 어디서 재원을 충당? 하긴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소득세를 47% 거둔다니까 G7 국가에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제일이라고 탑이라고. 우리나라 하여튼 1등하기 좋아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1등하기 좋겠죠. 그리고 이거 자체도 지금 문제죠. 소득세 47% 거두는데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한 50% 가깝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치권에서 세금 거두는 것도 편가르기 아니냐 이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세금 안 내는 사람 50% 가까운 사람한테 인심 써서 표들을 하고 표국을 하고 부자라고 조금 뭐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1년에 1억 벌면 5천만 원 세금 받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이런데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게 이렇게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이런 토목공사를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빨대 놓고 빨라고 덤비는 그런 어떤 그 세수 정책을 가지고 하시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정말 어디까지 참을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국가나 기업이나 사실 경영하는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기업이 자기 사옥이 없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장사가 되네? 그럼 이제, 그럼 뭐 이렇게 쓰다가, 우리 이제 사옥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해갖고 사옥용으로 또 이제 비축을 합니다. 근데 되게 사옥을 이제, 그래서 그 모은 돈 가지고 사옥을 짓다 보니까 그 완공이 될 쯤에는 그 좋던 호경기가 불경기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건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그 건물 때문에 공경이 처하는
그게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예. 그게 뭐 일종의 사옥의 저주 뭐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건물 민간 기업도 굉장히 그 돈 계산을 많이 하는 데잖아요. 예. 그 사옥이나 이런 걸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라고 건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돈을 비축을 했을 때 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재정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재정 지출이 너무 그동안에 현 정부 들어서 기본적으로 몇십조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가 몇백억 계획 한 번 나오면은 뭐 20-30조는 가볍게 나왔잖아요. 예. MB 정부 때 4대강 한다고 20몇 조 쓴 거를 크게 공박하던 정부가 뭐 건마다 20조 30조 하더니 드디어는 최근에는 160조 뉴딜 계획을 뉴딜 계획이 160조. 물론 이제 연 단위로 따지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매년 30조 이상을 쓰는데 올해 정부 예산 자체도 처음부터 지출이 더 수입보다 많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그것도 추경 벌써 이제 3번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지금 부동산 증세, 지금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부터 팔 때까지 온 과정에 걸쳐서 다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3040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집도 못 사게 하고 근데 공급 억제하고 대출 억제해서 집 못 사게 하고 혹시 또 집을 샀더라도 취득세 왕창 물리고 재산세 물리고 종부세 물리고 물론 이제 종부세 내는 사람은 뭐 젊은 층은 좀 아무래도 적겠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그 집을 이제 팔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상태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소득세를 또 올리면서 이제 그 설명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국민의 크게 몇 %밖에 안 된다. 뭐 몇 %는 거 제가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뭐 1% 이하로 얘기를 하던데 극소수한테 걷는 세금이니까 나머지 99%의 국민은 안심하세요. 당신한테 세금을 거둘 일은 없습니다. 정말 이 정책 당국자로서 이게 맞는 말인가? 우리가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게 맞는가? 그게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별해서 그동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를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난맥상이 벌어졌구나. 이런 것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하여튼 뭐 그 두 가지로 정리를 일단 우선을 해주셨는데, 제가 장영철 박사님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수도 이전이라는 게 3040들한테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좀 그쪽에서 막 좀 뭘 폭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게 이 정권 자체가 서울의 부동산 문제 그것에 대한 입막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작용의 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이 사실은 만만치 않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공사를 위해서 또 추려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혈세, 국민들 정세 해서 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부담을 주면서도 네 편 내 편을 나눠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더 주면서 없는 사람들은 안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이간시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장 박사님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점 중에 하나가 이게 2020년 대선용이 아니냐. 그때까지 끌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당에도 충청권 의원들은 또 촉새처럼 나서가지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정치인이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들 경제생활에는 대단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선거를 위한 어떤 수도 이전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국민들 나라 경제는 뭐 저희가 이런 얘기 드리긴 뭐하지만 폭망 수준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뭐 폭망까지는 아니고. 폭망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우려는 된다.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수는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우리 정 목사님 원체 성격이 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걱정됩니다. 자, 목사님 오늘 끝내면서 다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살아남자 경제 장영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